네, 2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설 연휴 시작하십니까? 떡국 내일 드십니까? 오늘 드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실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한 두 분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희망하시는 바. 부동산 시장 안정. 오, 네.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시장. 시장 안정. 역시 네. 복덕방 사장님답습니다. 자, 의원님은 주가는 오르고 네. 부동산은 내리고. 야. 내리고는 아니고 그냥 유지. 예, 유지. 아니 의원님 오늘 의상이 역시 설날 맞이 네. 한복을 입으신 겁니까? 네. 오. 설이라서 이게 개량 한복인데 네. 지금 입고 왔습니다. 저는 어디 사극 촬영하고 진짜 사극 찍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요새 그 국회 안에 한복 패션이 유행이죠. 저희 당 안에 이제 우리 당의 그 백혜련 의원이 한복 관련돼서 되게 그 의원 모임도 갖고 막 그래요. 한복 한복 의원 모임이 모임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혜련 의원님이 그 행사를 좀 했는데 거기 한 20불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네. 이제 빌렸습니다. 얻었어요. 아니 얻은 건 아니고 단답해야 됩니다. 빌렸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정 의원님의 한복 스타일 어떠신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설 연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흘밖에 안 돼서 뭐 연휴 같지도 않다. 근데 뭐 뒤에 붙이면 조금 길게 또 주말 붙이면 좀 쉴 수는 있는데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민족의 대이동 뭐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먼데 또 이동을 잘 안 하시고 네. 그러셔서 그런데 요즘 보면 설 명절이 짧아서 좋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주식시장 열리니까. 야, 주식시장 너무 3일 동안 닫히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줄이자. 휴일에도 열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고 예전처럼 정치 얘기 밥상에 올리지 마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요즘에는 그 우리 국민들이 그 ETF 열풍이 불어가지고 ETF. 예, 그 뭐 그 예탁금이 뭐 하루에도 막 1, 2조 막 조 단위로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예탁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시장에서 네. 생산적 시장이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네, 그렇군요. 예, 맞아요. 사실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전직이 금융노조 위원장이세요. 네. 그리고 한금융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사장님도 복덕방보다는 원래 증권가를 주름 잡던 그렇죠. 엄청난 애널리스트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올해 도대체가 이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새벽에 X를 올리면서 아마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5,500선을 넘었죠. 돌파했어요. 네, 야, 네. 이거 실화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상승은 예측했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빠른데 예. 이게 또 자산시장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또 이렇게 간다면 미리 실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뭐 네. 충분히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네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안 늦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아직 시작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이제 가장 요즘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도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틀린 질문이다. 왜냐면 기준이 과거에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우리의 질문은 예.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죠.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어, 가 돼야 돼요.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예. 이유는 지금 상승한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계속 차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네. 또 기업들의 이익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기업의 이익에다가 곱하기 네. 배수를 곱해줘서 어. 주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수만 오를 때는 불안하죠. 음. 근데 지금 이익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음.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다 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어. 예. 지금 뭐 저희가 코스피 5천 특위 만들어서 네. 상법 1, 2차 개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그거 다 제가 대표 발의했어요. 어. 저희가 이제 특위위원들이 작년에 대통령님이랑 같이 왜 ETF 가입하는 걸 네. 해갖고 그때 다 같이 가입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수익률이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도 뭐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를 크게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밸류업하고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다 세 가지가 지금 펀더멘털이 약간 좀 더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그 펀더멘털이 이제 중소형주까지 다 확산되고 있는 이런 네. 추세고 실제로 지금 뭐 그 코스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PBR이라고 하죠. 네, 네. PBR이 한 1.6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신흥국 지수도 평균 2.2거든요. PBR이. 그래요. 그리고 선진국은 뭐 3.4에서 4까지 가 있거든요.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PBR 기준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이제 좋아지면 더 좋지만 네. 속도가 더 붙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계속 써왔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도 이제 조만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가고 그러면은 이 충분히 더 그 오를 저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예. 네. 근데 종목별로 뭐 어떤 거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거는 10원 한 장 안 오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AI 뭐 버블 뭐 이런 얘기 네. 나올 때마다 또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이래서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변동성이 지금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적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변동성도 적다. 심지어 근데 상승은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얼마나 기초 체력이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네. 그런 얘기는 미국한테 해야 됩니다. 아,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한테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이제 항상 저도 응원 드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주가 오르는 거지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 이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네. 향후로 받게 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의미해요. 네. 주식은. 예, 주식은. 네, 주가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내가 받을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기업이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투자자가 받을 현금 흐름이 증가하지 않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냐면 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배당이라든지 그렇죠. 주주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주주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할인 요소였는데 예. 회장님 리스크. 그렇죠. 예. 그런 할인 요소를 사실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바꿔가고 있는 거고 그런 네. 측면에서 박수를 드리죠. 또 하나 뭐냐면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 5천위원회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르거나 네. 시장과 상관없이 예. 할 일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의원님 코스피 5천위원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꿨습니다. 6천위원회로?
아니요 K 저 자본시장 프리미엄 K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프리미엄 특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금방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5천 특위인데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 그 만 특위로 바꾸자고 했는데 숫자를 너무 늦춤하자고 계속 예. 그러셔가지고. 만또 넘으면 어떻게? 예? 그다음에 그럼 또 만천 바꿔- 특위.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저 이강수 우리 교수님 예. 교수님이라고 하면 되나? 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덧붙이면은 일단 대통령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 저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는 그게 있고 실제로 정책으로 강하게 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도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예.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단편적인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그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서 네. 행정 통합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이제 해소시키는 네. 그 정책도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쪽을 밸류업을 계속 정책을 네. 강하게 써서 정말 부동산 투기 시장에 있는 돈이 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대체 투자 수단의 시장을 신뢰성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이걸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될 그 의지를 계속 네, 표명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은 훨씬 더 지금보다 네.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무슨 바둑 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저쪽 시장이 무슨 이상한 흐름이 있거나 또 언론이 약간 뭐 뒤틀어서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거를 콕콕 집어서 아니야. 그리고 시장에 분명한 입장을 주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뭐 아마 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갈 거다 아마 이러면서 뭐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장관님 아마는 없어요. 이제 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토 박아서 정리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가만히 있어봐. 이재명은 정말 할래나 봐.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고 주식 시장도 5천 이게 임기 내 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개월 만에 5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 흐름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게 확 떨어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그걸 물어요. 폭망 가능성 그런 거 또 우려하는 아주 염세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산 시장은 항상 가능성을 내포하죠. 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큰가, 얼마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회복 탄력성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금방 회복할 거다. 회복한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투자할 때도 좀 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갑자기 뭐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게 과연 정말 좋은 건가? 예. 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이 생산적인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런 큰 틀에서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냐면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산 격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은 5분위는 평균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네. 주식을 7,5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자산이 없는 1분위는 네. 74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5천이 가고 7천이 가고 많이 간다. 네. 그러면 한국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일할 필요 있어? 주식하자. 그렇죠. 회사 왜 나가냐? 네, 주식하자.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답을 좀 찾아가야 된다. 이제는. 예. 네, 이제는 뭐 주가가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자산 시장이 그 흐름을 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좀 시야를 두면서 네.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큰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가. 네. 사실 저 그게 좀 네.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원주에 그 강원 도민일보인지 강원일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70대가 가장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번 국면에서. 그래서 7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코스피가 오르는 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데 떨어지면 또 떨어질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코스피와 연동된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뭐 그렇다 해서 그걸 염려해서 그 일부러 뭐 자본시장 선전한 정책을 안 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미래와 그 긍정적인 그런 그 효과, 결과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이광수 그 교수님이 잘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계속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혁신 기업들, 네.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벤처 기업들을 그 육성하는 그 사실 그런 용도로 생긴 그 시장이었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기업 그런 시장인데 실제로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시총이 한 45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는 한 1,7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수는 상당히 많고 시총은 작고 전체 그 한 해 그 벌어들인 이익이 뭐 16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네. 시장이라서 거기는 좀 이제 그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좀 우량한 기업들로 해서 그 코스닥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벤처 기업들이 좀 손쉽게 들어와서 상장할 수 있는 그 룸을 좀 만들어주고 네. 부실 기업들은 또 이렇게 퇴출이 또 용이하게 하는 근데 요게 또 대단히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렵다면서요. 상패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근데 부실 기업.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퇴출 기준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그 시총이라든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네. 시총의 기준을 뭐 이렇게 50억에서 100억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기준을 계속 올리면서 네. 그 다산다사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공개도 시켜주고 또 기업 공개도 시켜주고 또 많이 퇴출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들도 발표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저 취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런 벤처 기업들이라는 혁신 기업들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해서 150조를 네, 네. 지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 정무위에서 그 법안 통과시켰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국민 성장 펀드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펀드는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 성장 펀드는 거의 원금 보장이 되는 그 상품이에요. 네네네. 그 펀드에 가입하면 예,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앞으로 국민 성장 펀드에 많이 가입하면 좋을 게 정부에서 20%를 후순위로 이렇게 거기에 그 자금을 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뭐 20% 이상 안 나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그렇군요. 없는데 보통 예. 20% 이상 손실은 나지 예. 않거든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는 투자 상품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높다. 재료들이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실제로 정부에서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들도 지금 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실제로 코스닥 3천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닥의 예를 들어서 PBR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회사들이 좋고 이익을 네. 내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2배가 올라도 PBR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은 PBR이 3.5배가 넘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사들이 자산이 적고 네. 이익이 안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피하죠.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자산이 많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런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견이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본질은 뭐냐면 네. 회사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네. 거죠. 더 많은 회사들이 노력하게 하는 방식이 페널티일까? 네. 아니면 인센티브일까? 그런데 자산 시장에서는 전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퇴출보다도 퇴출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당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굳이 막 정부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오히려 좋은 기업을 골라내서 지수를 따로 만들자. 아.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나 저기 가야지. 김용범 실장이 코스닥자 회사 같은 걸 만든다라는 제안? 그거는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긴 한데 네네. 저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프라임 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지수를 좋은
회사들 따로 예. 추려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지수가 3천이 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예, 나도 예. 잘 돼야지. 네네. 저렇게 돼야지. 바로 그게 동력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200, 코스피 아니, 150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그냥 아예 지금은 그냥 구분하는 건데 아예 어. 그냥 시장 자체를 따로. 네. 따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해서. 펀드나 뭐 지수나 이런 걸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 네. 자체를 아예 코스피 코스닥 말고 하나 더 그렇죠. 새로 하나 그렇죠. 더 만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리그를 또 하나 만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올려갈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아니 지금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전체 시총이라든지 기업은 상장 기업 수는 많은데 네. 시총이라든지 총 이익이 적은 이유가 음. 조금 좀 무량해진 회사가 이제 코스닥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코스피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이제 안 좋은 기업들만 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시장은 네. 그 벤처나 혁신 기술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상장하고 기업하게 된 자본을 유치하기 좋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미국의 나스닥이랑 그걸 네. 이제 같은 저거 시장인데 어쨌든 이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하신 그 의견은 제가 처음 이제 아이디어는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가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 이제 뭐 김용곤 실장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거래소를 음흠. 그 지주회사로 두고 네.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경쟁 체계를 좀 가져가자. 만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있는데 또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을 안전히 독립시켜가지고 독립시켜서 별도로 이제 만들면은 어쨌든 경쟁이 되잖아요. 지금은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같은 한국거래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성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한 거래소 안에 같이 있는 거라서 이 네. 경쟁 체계보다는 그냥 코스닥 있다 코스피로 이동해 버리는 약간 거예요. 자매 회사 같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여기서도 더 관리도 더 잘 할 거고 이런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이유가 인센티브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네. 경쟁을 왜 합니까? 네. 잘못되려고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산 시장이나 구조를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방식인데 사람을 밀 거냐 네. 아니면 끌어당길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서는 끌어당기는 방법을 써야 된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 예. 이건 인센티브 방식인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인가 고민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 성장 펀드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의뢰가 왔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 그거 엄청 투자하려고 돈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국가의 기관 산업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배당도 가능하고 정부가 심지어 일종의 보장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요.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년과 그리고 저소득층만으로만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성장 펀드 네. 가입할 수 있는 네. 조건을.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시켜준다. 신탁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대출해줘서 그 네. 1,000만 원을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자는 내게 해야죠. 네. 모랄 해저드가 있으면 안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익이 생기면 그들한테 자연스럽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그냥 풀리면 또 돈 있는 사람만 돈 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그런 이런 제도는요.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대표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 있어요. 어. 그 이제 청년이거나 신혼 부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종의 이제 중위소득에 있는데 뭔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 그 사람들도 포함. 네. 대신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예. 자산 얼마 뭐 1조 원대 자산가 뭐 수백억대 자산가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5천만 원 한도. 그럼 5천만 원 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뭐 우리 정책실장하고 금융위원장 뵙기로 했는데 한번 그 아이디어 한번 같이 예. 한번 논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이게 국민성장펀드가 3월 중에 빠르면 출시가 돼요. 그렇습니까? 예, 3월 중에 출시되고 후순위로 출자를 20%를 정부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나오면 1분 만에 매진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펀드잖아요. 예금이나 예. 적금이 아니라 펀드이기 펀드. 때문에 손실이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정부가 20%를 출자하는 거기 하고 또 이게 얼마나 혜택이 많냐면요. 그 소득공제 혜택도 줘요. 소득공제 혜택도 줘서 3천만 원 이하 납입금은 40%, 제가 보기에 예. 이거 모든 직장인이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뭐 이제 20% 공제율이 오. 축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게 주로 이 투자가 어디에 되는 거냐면 음. 아주 유망한 그 전략 산업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또 그리고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거라서 이 수익률도 상당히 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저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이라든지 이런 층에 좀 네. 대출을 좀 해줘가지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보면 네. 좀 만들고 그러니까 청년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신탁사를 만들어서 네. 그 신탁사가 대출을 받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돈을 갚아나가면서 이제 네.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 뭐냐면 전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 문제를 논할 때 불평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래요. 청약 맞아요. 최근에 청약 그 MBC 스트레이트 뉴스 보셨습니까? 네. 충격적이죠. 강남에 일반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데 거의 70~80%가 증여를 받아서 20억, 30억짜리 분양받은 다음에 그게 50억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해운 예. 후보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냥 쉬었음 있잖아요. 그냥 쉬었음 청년이 71만인데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내보니까 모두 278만 명이라는 거고 4년 만에 실업률이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4.1%고 청년 취업 빙하기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왜 AI 시대에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뭐하냐 그냥 주식하자 이런 흐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로봇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결국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시장이 열리고 네. 또 굉장히 좋은 사업들 그리고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런 배려라든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아주 저도 이제는 제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폭발적 이제 인기가 있다고 예, 들었어요. 15,000명 정도를 했는데 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 한번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바로 섭외를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자산이 생기니까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일도 하고 싶다. 싶다. 그런 어머, 게 너무 세상에. 아름다워요. 뭉클하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막 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만 뵙고 나 돈이 없지만 삼성전자 10주를 샀는데 조금 오르는 걸 보고 나 열심히 일해서 한 주를 더 사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죠. 네.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자산 시장을 통한 진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변화를 만들려면 이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좀 세심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게 이 격차 해소 있잖아요. 네, 격차 해소. 양극화 불평등 해소. 제가 그 사연대 운동을 계속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자본 시장을 그 선진화시키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2019년도에 600만이었는데 주식 투자자가 지금 거의 뭐 4~5년 만에 1,500만으로 거의 900만 명이 늘었거든요. 저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이 네. 주식 투자를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은 기본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큰 목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주거 이동 사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시장에서. 뭐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나 뭐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주가 조작 이런 거로 인해서 자본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슨 그 도박판처럼 인식이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시장에서 그 청년들이 전부 다 국장 탈출해갖고 미장으로 다 가죠. 가 있어요. 예. 미장에 지금 투자하는 그래 그거로 해서 외화가 반출되는 게 정말 지금 예 맞죠. 우리 외환 시장 외환 보유고를 그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저기 될 정도로 꼽힐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는데 그걸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밸류업 정책, 선진화 정책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우리 당에서요. 네. 금투세 폐지 관련된 논쟁이 세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투세가 4년 동안 유예되다가 이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그때 뭐 주가가 2천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도입하면은 자본시장 더 더 어려워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자라는 그 폐지론자하고 조세 정의파 이렇게 디베이트 했었잖아요. 네. 그 제가 그때 저랑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지금 폐지하고 나중에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한 다음에 다시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베이트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진성준 의원이 그다음에 길을 못 펴요. 네. 인버스 하는 김영환 의원 뭐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 정말 작은 출발이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2천 그 당시에 주가가 2,100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5,500을 그러니까요. 돌파했잖아요. 네.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불평등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거래세는 좀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그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그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저는 좀 길게 보면 사실 근원적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서 일종의 복지를 활용하거나 이래서 네. 불평등을 줄인다. 근데 그게요 격차를 줄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더 늘어나요. 예.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게 뭐냐면 모두 다 투자자가 되자. 모두의 투자.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대중화가 예를 들면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자본가가 되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차가 옛날에는 우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서 싸웠는데 이제 모두가 자본가가 된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네. 저는 자본가라고 안 해요. 네. 자본자라고 하는데 자본자.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자본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예요. 모두가 자본자가 되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층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분들은 누구냐면 아예 돈이 없다. 이거를 국민성장펀드에서 풀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돈이 가시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겠죠. 자본자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아예 안 되는 분들 예. 이분들 끌어오자.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 그런 걱정하셨어요.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주식해서 돈 번 다음에 강남에 집 사서 결국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있죠. 그런 분들. 최근에 통계자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 네, 네. 그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30%가 주식 매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지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네. 어디서 끊기냐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발언한 이전이에요. 이전.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달라질 것 같아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예. 근데 바로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예. 주식시장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같이 얘기해야 진짜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네. 부동산 시장을 가만둬서는 주식 팔아서 다시 부동산으로 올 거다. 네. 근데 그게 통계자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조용했잖아요. 예, 아무도 그렇죠. 얘기하지 예, 않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자, 대통령 새벽 X. 새벽 1시 넘어 한 2시 새벽 무렵에 X. 뭐 50 새벽 X가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네. 저희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고 좋잖아요. 그게 이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는 상당히 밑에 깔려 있다고 봐요. 네, 네. 물론 이제 주식을 했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이렇게 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외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건 하나의 또 희망인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 대통령이 계속 그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의지를 계속 직접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장에서의 그 신뢰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집값을 잡을 거야? 일단은 그 물량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 핀셋 영끌이라는 영끌이죠. 표현을 예. 썼던데 뭐 경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몇 채 그러니까 그 동네 몇 채 가능한데요. 그래서 쫙 해서 새로 짓겠다. 그런데 이 짓는 과정이 최소 4,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언제 기다려? 그 기다려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소위 얘기하는 직주 근접 그리고 지하철 가까운 데에서 출퇴근하면서 품질 좋은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거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거야?라고 했더니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는 없다. 유예는 중과, 없다. 유예, 예, 그러니까 중과는 이제 없죠. 5월 9일에는 완전히 이제 만료한다. 다만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실무적인 것들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을 좀 드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 매입 임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막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인 거죠.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또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최근 인정도 하셨어요. 좀 부동산 잘못한 것 같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줘서 소위 얘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의 집값이 많이 내려갈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런 방향성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강남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 강남 3구의 매물이 거의 3,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신호인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강남을 중심해서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원인 중에 뭐냐면 매물이 감소해서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집값이 오를 것 오르니까.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집 사러 갔는데 볼 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채라도 높게 샀었던 거죠. 근데 이 매물 감소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남이. 그렇죠. 예. 강남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네. 이제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냐. 네, 과연 이 집값 일시적으로 이러다 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거기에서 시장은 다시 의문을 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이제 답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의원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이제 부동산 감독원 네. 뭐 관련해서 뭐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일단 대표 발의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자본시장하고 부동산 양쪽에 해가지고 저 양대산맥 국민의힘하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밀당. 네, 예. 좋습니다. 뭐 국민을 사찰하냐고 하면서 막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예. 하나하나 뭐 반박하느라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싹 다 반박해 주세요. 국민의힘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감독원은 이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죠. 네. 이제 우리 주가 조작이나 뭐 불공정 행위 이런 거를 이제 적발하는 그런 걸 근감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의 불법 행위들을 네. 이제 종합적으로 그 조사하고 단속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급 대책이나 뭐 이런 수요 억제책 이런 것들을 쓰는가 동시에 네. 그 부동산 불법 행위도 근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뿐만 아니라 네. 주가 조작이나 그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들에서 엄단하겠다 그랬잖아요. 원스트레가 네네. 그걸 통해 갖고 5천을 돌파한 거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에서 행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했을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8군데 행정부처에서 단속하고 있어요. 조사감독 각각 조사 네. 8군데에서. 근데 8군데 행정부처가 네.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요. 단편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는 국토부에서 하고 네. 세금 문제는 그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하고 하고. 그 대출은 금융위에서 하고. 네. 근데 이 서로 간에 불법 행위들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쳐서 같이 나타나거든요. 예, 동다발로. 예, 그러니까 여러의 부처에 걸쳐서 있는 불법 행위들이 같이 중복해서 복합 불법 행위들이 많이 아하. 대부분인데 예. 그거를 지금까지는 단속하지 못했어요. 네. 그 부처들과는 칸막이 칸막이 때문에 때문에. 공유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8개의 행정 부처와 예. 감독원을 만들어서 이제 전체 부처를 통관하는 곳이 국무총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소속에다가 감독원을 만들어서 그런 저 불법 행위들을 총괄하는 네.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죠. 음흠. 네. 근데 이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 네.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수사권 특사경. 네, 특사경을 그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법안도 안 읽어보고 하는 황당한 정말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죠. 정말. 지금 내가 오늘도 네. 그 정책조정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나하나 국민의힘의 논평 내고 뭐 당대 원대 뭐 지적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했거든요.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전체 국민을 사찰한다. 사찰한다는 그 주장인데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본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도 금융실명법에 근거해서 금융이나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들은 다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영장 네, 없이. 예. 행정조사 단계에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국토부나 네. 아까 8개 부처 있죠. 거기서도 네. 자료 요구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음. 그리고 이제 그런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그 자료 정보를 행정조사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특사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당연히 법원에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섞어가지고 막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특사경제도 그러니까 수사권을 드는 게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해서 특사경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감독원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 수사권을 주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제도인데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국토부랑 그 지자체에 이미 특사경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3개의 그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행위 한해서만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그 법이 한 26개 있는데 네. 나머지는 그러면 특사경제도를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26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사경제도를 감독원에 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불법행위 아니 근데 금감원에 도입할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왜 부동산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네. 그랬습니다. 금감원도 없애야겠네 특사경. 아니, 사업 주가- 쓰고 검찰만 하지 뭐. 예, 예. 주가 조작 잡겠다는 한마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 부동산 불법행위 막겠다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냐? 예. 니네 다주택자 많아가지고 본인들 집값 지키려고 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장동혁 대표보다 6채 아닙니까 벌써? 그러니까요. 예. 안 팔잖아요 그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금감원의 금융감독원의 방법은 뭐냐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조작 행위를 발견하는 발본색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제가 볼 때 지금 구조라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제보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감독원이 있음으로 해서 네.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감시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렇죠. 걸리면 그게 어. 자산시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금융감독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보 받아서 누가 주가 조작했습니다. 가서 신고해서 잡고 이러면 예. 하세월뿐만 아니라 예, 예. 그러면 시장에 조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난 안 되겠지.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조사가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네. 단계. 즉 행정조사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조사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많거든요. 과세제도와 부동산의 각종 데이터가. 네네네. 이거를 아까 8개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합하기만 해도 모니터링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그래서 만든 거죠. 거예요. 그래서 AI가 들어가야 돼요. AI가. 네, AI가 들어가면 이거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 몰래 하면 이거 누가 할까? 이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부동산의 조사는 전부 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조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자 범법자들이었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중개소 사무소를 조사하고 다녀요. 아, 지금 뭐 조선 시대입니까? 그러네요. 그걸 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행정조사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인력이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관들을 해서 네. 뭐 잡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데이터의 전문가 네. 그리고 부동산의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이 붙어서 시장의 그런 변화들을 네. 그리고 그런 이상거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조직이 클 필요도 없겠어요. 지금 전혀요. 말씀드리니까. 전혀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예.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 부동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네.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자체가 KB 데이터만 봐도 맞습니다. 부동산이 다 감독원이 있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당연히 시장에 정화작용을 하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어. 그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옥상옥이다. 지금도 8개 부처에서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걸 왜 또 하냐, 옥상을 또 만드냐. 만드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예. 뭐 이렇게 알고 저렇게 비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8개 부처에서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처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해당되는 것과 또 금융위에서 해당되는 것, 네. 국세청에 해당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것이 뭐 하나만 또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다운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국토부에서 잡아내는데 그렇죠. 다운 계약서 쓰게 되면 이제 탈세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예, 들면 그렇죠. 다운 계약서를 예, 쓰면은 예. 그러면 그건 국세청 관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부동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를 국토부에서 지금 부동산원에게 이탁해서 부동산원에서 잡아내거든요. 그건 잡아내면 그거를 다른 그 8개 행정부처에다가 통지를 해요. 네. 그 통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조치를 하라라는 그 권한이 국토부에도 없고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나마 국토부는 이렇게 통지라도 하는데 나머지 7개 행정부처는 불법행위를 자기네들이 인지해도 다른 부처에 통제하질 않아요 지금. 근데 할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러니까 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그러니까 그 무용지물들 틈새, 아닙니까? 그 틈새를 지금 투기꾼들이 파고들고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 제가 모니터링이 보기에 안 이게 되고. 국회하고 짬짬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적은요. 네. 가장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조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장 차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서류 들고 다니고 막 보이지 않는 스피드건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설계가 돼야 설계해야 돼요. 된다. 그리고 여기 조직도 있잖아요. 예. 그 뭐 공공기관 하나 큰 걸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네. 산하가 아니라 소속이에요. 소속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그 저기 1급 공무원이 감독원장을 맡고요. 네. 한 10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할 거예요. 조직을. 근데 전국 커버하는데. 8개 행정부처에서 파견받을 겁니다. 공무원들. 옥상옥이 아닌데요. 그 업무들을 하는 예.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 영역에서 예, 예. 그분들 파견받고 또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를 신규 채용안해서 한 100여 명 정도 규모로 하는 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화된 8개 행정부처 파편화된 그 기능들을 다 모아서 저 총괄하는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거고 네. 지금도 그 이제 각 8개 행정부처에서 자기 부처만에 해당되는 것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조사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네네. 근데 이제 감독원은 뭐냐면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2개 부처라든지 3개 부처라든지 중복돼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 이건 지금 못 잡아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만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지방주도 성장을 그 말씀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 적어야라고 얘기했던 것은 수도권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강남 불패 신화가 지속적으로 써지고 뭐 야 우리 집은 30년째 그대로인데 그 강남은 막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고 그거 못 잡아 뭐 나라님도 못 잡아 누가 와도 못해 이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강남북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 여전히 이제 강남의 그 고가의 아파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여전히 강북은 힘들다. 그러니까 강북에 살려고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달러빚을 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또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서 강북에는 연로하시고 뭐 노후하고
뭐 지역 발전도 없고 뭐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가는 거다. 근데 이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북이지만 전체 지역을 펼쳐놓고 보면 서울,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균형 발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토록 주장했던 게 가능할까? 꿈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다르기도 하고 큰 얘기니까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뭐 단기간에 정부가 5년 내에 그런 큰 과거로부터 이어온 뭐 그런 얘기 우습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뭐 조선 시대도 한양에서 네. 집 샀다. 근데 과연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정약원 선생님도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너 아들아 너는 서울에서 집 집 사라. 사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다. 작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강북의 공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이를테면 어떤 교통 뭐 이런 막 거. 수영장 이런 거요. 수영장. 네, 호텔처럼 짓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공인프라를 완전히 좋게. 네. 그러면 야 강북에 살아도 호텔 같은 수영장이 우리 동네에 널렸어. 얘 그 동네 안 가. 그렇죠, 이런. 그런 거죠. 공공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개인의 탐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의 질이 너무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쁘잖아요. 네. 근데 강남은 공공의 질도 똑같이 나쁘거든요. 근데 뭐가 그러니까 좋은 줄 아세요? 개인의 질이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재건축하면 그 단지 안에 수영장을 만들어요. 아. 최근에 반포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어떤 거? 아파트 이제 꼭대기에 수영장이 생겨요. 싱가포르처럼. 왜 아유,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날도 추운데 무슨.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일부터 하자. 너무 거창하게 뭐 국가주도성, 뭐 지방주도성장 이렇게 하다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네, 잘 안 되지 됐어.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노원구, 강북구에 아주 좋은 호텔 같은 수영장 만들고 네, 근데 네. 1,000원이에요. 나 이 지역 너무 좋은데 그럼 여기 이사 살고 가야겠네. 싶은데 예. 그런 거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어요? 저희 그 한성숙 장관 인터뷰했는데 그 새 대통령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에 동의가 돼서 팔기로 했다. 그렇죠. 그럼 한성숙 장관 예, 한성숙 장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분 자산이 몇백억 될 거예요. 228억이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을 팔고 예. 그 돈으로 주식 사겠죠. 근데 주식 못 사잖아요.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TF 사겠죠. 아, ETF. 예를 들면. 예, 예. 그럼 돈을 더 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비싼 거예요, 싼 상태예요. 다른 비싼 상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엑시트한 거예요. 세금도 심지어 부과 안 하고. 그러면 무주택자 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무주택자는 그 집을 샀어요. 네. 대출 받아서. 네.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겠네. 앞으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자, 이거 또 격차예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네, 보세요. 이거. 김현정 의원이 괜히 나왔네 이거 오늘. 다주택자 지금 출구를 마련해 줬다고요. 네. 그러네요. 싸게 팔게 해야죠. 그래야 이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싸게 팔 건 거냐? 예. 전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민의 주체 정치인. 아니 어쨌든 뭐 자본시장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복 입고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인위적으로 개인한테 뭐 싸게 팔으라고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네. 그럼 시장에 저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화시키고 공급도 늘리고 또 이렇게 뭐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하는 그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해외 사례들이 있어서 네. 제가 얼마 전에 금융위 이제 그 현안질 이때 금융위원장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사실 부동산 공급은 착공을 해도 3, 4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어서 하는 것들은 몇 년 걸려요. 근데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바로 공급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바로 공급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외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그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자본시장, 저 주식에 투자를 하면 네. 그 양도소득세 있죠. 그거를 이연 좀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를 저 자본시장에다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연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팔면 다시 그거를 이자까지 쳐서 회수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주택자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되고 네. 이러면 어떨까 이런 저걸 근데 의원님 했었는데 그러려면요 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싸게 팔아야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 아니면 그냥 엑시트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제 혜택도 받아. 네. 황당하죠. 안 돼. 안 돼요. 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네. 저는 네. 향후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그럼 훨씬 더 싸게 팔아야지. 이렇게요. 네. 지금 뭐 저기 어디죠? 강남에 뭐 30몇억 그 낮은 가격으로 매물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런 건 네. 조사해야 됩니다. 네. 네. 예, 그거는 그 진짜 부동산 감독한테 감독원 조사해야 돼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조사해서 네. 어떻게 30억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야 지금 더 다주택자들 집을 싸게 내놓는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로 크게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싸게 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음 급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1억 샀대 빨리 대출 받아서 사자. 무주택자들은 그러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집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제일 비쌀 때 사서 네. 제일 집값도- 쌀 때. 그리고 다주택자는 그거 팔아서 주식도 사요. 예. 그러니까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5년만 기다렸다가 다음 정권 들어오면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상해에서 대통령께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 한중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정권이 바뀌면 또 출렁인다. 윤석열 때는 완전히 그 중국하고의 단절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5년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항구적인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인 거.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입법 네. 과정에서 특히 국회에서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하는 그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다음 네. 정부도 따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패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맞아요. 많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뭐 그 사실 국민의힘에선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유일한 게 네. 그 규제 풀어가지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 요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게 투기회장으로 그 저기 변질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그 안전 장치들을 만든 상태에서 뭘 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좀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다주택자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5월 9일 되면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전에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기 때문에 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주식시장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애국자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던 간에 네. 손실을 보던 간에 그 네. 돈은 기업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경제에 마중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 되는 거라서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ETF 전도사처럼 됐는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대변인하고 있어서 기자분들 보면 ETF 사셔라. 그거는 지수에 배팅하는 거니까 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특정 종목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하고 주식이라는 그 시장이 정말로 우리 정부 마음대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그렇죠. 그 시장이 예.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그 뭐랄까 이렇게 생리도 좀 받아 안으면서 또 네.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 네. 그 의지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지 다른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건데 네. 그에 대한 의지만큼 명확하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에 비해서는 이 부동산 안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련된 그 성공 확률은 네.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벌써 되는데요. 1시간 됐나요? 예, 1시간 다 됐습니다. 이 설 연휴 끝나면 또 이제 3월 신학기 맞이해서 또 막 학군 따라 이사 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전월세 수요가 상당히 또 있게 되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면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막 전세 월세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일단 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뭐 이게 시장에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전세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남아 있고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불안 요인이 있는데 예. 그거를 뭐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변하거나 이러기 좀 힘들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쉽게 말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전월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그쵸. 수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실은 조금 더 같이 뭐랄까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질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새해 또 설 명절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진짜 병원연이니까요. 붉은 말처럼 우리 경제가 정말 활력 있게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생깁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먼저. 네. 아니 의원님. 의원님. 예. 예, 올해 적토마의 해잖아요. 그 붉은 그 적토마가 아주 등치도 크고 빠르고 저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당에선 당원 주권,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민 주권을 지금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 국민들을 잘 모시는 섬기는 그런 한 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아주 적토마의 기운 받으셔서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네. 모든 일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 볼 때 빨간색이 상승을 표시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 유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토마에 네, 빨간색으로 또 그게 그렇게 빨간색으로 가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 저는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빈부의 격차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의원님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네.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거지 일부만 행복한 세상을 아유,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의 법칙일까요?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일부만 행복한 쪽으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노력을 해서 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예. 됐으면 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통령께서 명절 앞두고 충주의 그냥드림센터 가셨더라고요. 네, 그냥드림. 제가 보면서 이거 저기 사회복지 아니고 인권입니다. 인권. 네, 그 뭐 국적 따지지 말고 그냥 주시고요. 뭐 딴 동네에서 왔다고 안 주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신한은행 신한카드에서 그 큰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좀 그냥 드려라. 돈 많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부하고 그렇게 기부한 것이 또 우리 사회에 훈훈한 공기가 좀 되어서 뭐 장발장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온 가족이 끌어안고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훈훈한 그런 병원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현장 뛸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